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각조 팀의 전력을 분석하고 순위까지 예상하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F조입니다. F조는 벨기에, 크로아티아, 모로코, 캐나다가 속해 있죠. 벨기에가 과연 이번에는 우승할 수 있을까? 벨기에의 황금 세대들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는 여전히 강하긴 하지만은 점차적으로 전력이 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시선이 존재를 하죠. 또 한 가지는 크로아티아 2018 러시아 월드컵의 아름다운 동화를 다시 한번 쓸 수 있을까? 근데 크로아티아도 역시 멤버들의 변화도 있지만 그 전에 기존 멤버들의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캐나다가 모로코가 도전을 합니다. 모로코는 선수 명단 봤을 때 너무나 화려하거든요. 빛나 너무 화려해. 그런 상황이고 캐나다는 패기의 팀이죠. 기동력의 팀입니다. 스피드의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F조 같은 경우에도 순위 예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냥 이름값만 놓고 보면 벨기에, 크로아티아가 16강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변이 좀 나오지 않을까? 모로코가 누군가는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캐나다가 첫 경기만 잘 넘기면 탄력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F조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벨기에 대표팀 전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이끌고 있는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됩니다. 황금 세대들이 이제 사라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대 내에서 무언가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번 월드컵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다만 벨기에 전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3위를 기록했는데 유로 2020에서는 8강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4위를 기록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벨기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우승을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기존의 스타 선수들이 몸 상태가 좋지 못해요. 또는 컨디션 난조인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을 과연 믿을 수 있나?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이 물론 벨기에 지휘봉 잡고 좋은 성적을 거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벨기에 멤버를 봤을 때는 좋은 성적을 못 거두면 이상한 거지. 당연히 좋은 성적을 거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이 과연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이런 의문도 존재를 합니다. 자,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의 전술을 한번 볼까요? 네,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로베르토 마르티네스 감독이 지휘봉 잡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은 측면이었죠. 그 측면은 여전히 좀 위험 요소입니다. 왼쪽에 카라스코라든가 토르강 아자르를 배치하면서 공격적으로 쓰고 오른쪽에는 메니에를 배치하는데 이 측면 쪽에서의 수비가 좋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백4가 아니라 백3를 가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3 자체에서 베르통원, 토비 알더베이럴트 그리고 데바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데바스트 외에도 다른 선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데바스트는 아직 어린 선수니까요. 그런데 베르통원과 알더베이럴트의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측면이 뚫렸을 경우에는 왼쪽은 베르통원, 오른쪽은 알더베이럴트가 빠지면서 측면을 커버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느냐? 그 정도의 기동력이 되느냐? 그 정도의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미지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의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측면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공격 쪽에서는 루카쿠, 에당 하자르, 케빈 데브라이너. 케빈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더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의 에이스지만 이 월드컵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브라이너가 해주는 거에 따라서 벨기에 대표팀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루카쿠 같은 경우에도 소속팀 인테르에서 올 시즌 전반기 몸 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에당 하자르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다음에는 그 찬란했던 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 라인이 이름값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정상 컨디션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벨기에가 자칫 잘못하면 미끄러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루카쿠하고 에당 하자르가 이름값만큼의 활약만 해준다면 벨기에는 당연히 8강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주목할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목할 선수 누가 뭐라고 해도 케빈 더 브라이너입니다. 케빈 더 브라이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벨기에의 성적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케빈 더 브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킥이 워낙에 정확하기 때문에 루카쿠에게 밥상을 차려줄 수도 있고 아자르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풀릴 경우에 스스로 마무리 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브라이너의 활약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티보 코르투아 골키퍼예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데 벨기에에서도 당연히 수호신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비 라인의 문제점, 측면부터 무너지면서 중앙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코르투아 골키퍼가 안정감을 갖고 수호신 역할을 해줘야지만 벨기에는 공수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거죠. 공격은 더브라이너, 수비는 쿠르투아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스타 선수들도 제 역할을 해줄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크로아티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크로아티아. 2018년 월드컵은 우승은 프랑스가 했지만은 주인공은 크로아티아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크로아티아가 정말 짜릿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갔고, 결승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은 역시 모드리치는 대단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달리치 감독이 이끌면서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우승 멤버들 중에서 은퇴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친구 조화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세대 교체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비 쪽에서는 그바르디올이라는 엄청난 재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수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최전방의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만주키치가 있었다면, 네, 라키티치가 있었다면, 네, 그랬다면은 더욱더 전력적으로 높게 평가를 받았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크로아티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역시 이제 득점력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크라마리치라든가 부디미르라든가 이런 최전방 자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측면 자원들은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 3명의 선수, 엄청난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죠. 모드리치, 브로조비치, 코바치치. 네, 물론 이제 측면 자원에 페리시치라든가 블라시치라든가 우리가 오르샤라고 부르는 오르시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골을 넣어준다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은 최전방의 힘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달리치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하는데 일단 미드필더 3명의 능력을 최대한 이용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브로조비치가 공수 연결을 해주고 공격 방향을 지정해주면 모드리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죠. 또는 코바치치가 공격을 전개할 때 볼을 끌고 전진하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에서의 힘은 굉장히 좋고, 미드필더들과 측면 공격수 페리시치, 블라시치, 오르시치 같은 선수들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이 나오겠죠. 다만 이렇게 연결해서 밥상을 딱 차렸더니만 크라마리치가 날린다던가 아니면은 부디미르가 날린다면은 이거는 헛고생이 되기 때문에 최전방 자원들도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바르디올이 들어오면서 안정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측면 쪽 풀백들 있잖아요. 왼쪽에 소사, 오른쪽에 스타니시치,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중원 쪽에서는 파샬리치를 투입하면서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점을 봤을 때에는 확실히 크로아티아는 저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최전방이 약간의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 득점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결국 모드리치의 한 방, 아니면 코바치치의 한 방, 페르시치의 한 방, 오르시치의 한 방, 이런 한 방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크로아티아 매력적인 팀이에요. 저는 98 프랑스 월드컵 때 수케르가 이끄는 크로아티아 보면서 너무 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4강까지 갔었는데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그걸 넘어섰죠. 그 중심에는 모드리치 선수가 있습니다. 모드리치 선수의 라스트 댄스, 마지막 월드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모드리치 뜨는 거 보잖아요. 회춘하고 있어요. 모드리치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내 시계만 정확하게 가는 거야? 왜 나만 늙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여하튼 모드리치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브로조비치가 공수 연결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브로조비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순간 피보트 위치에서 로드리와 함께 1, 2위를 경쟁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드니까 브로조비치의 활약은 눈여겨봐야 되겠고요.
역시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브로조비치가 1차 빌드업 할 때 고립되면은 내려가서 드리블로서 빌드업을 해주거나 탈압박을 해주거나 아니면 패스로서 빌드업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드리치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면서 공격적으로 임할 때 보좌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세 명의 미드필더가 크로아티아 내에서는 가장 주목할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모로코 있잖아요. 모로코. 저는 모로코 기대합니다. 정말로 기대해요. 네. 레그라기 감독이 이끄는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지역 예선 성적도 매우 좋았습니다. 7승 1무, 패배가 없었고요. 사실 월드컵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것이 좀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할리오지치 감독이 그 모로코 축구협회하고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레그라기 감독이 지봉을 잡게 됐는데, 레그라기 감독이 지봉 잡은 게 8월이거든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그라기 감독의 전술이 뿌리 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모로코는 첫 경기를 좀 보면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아, 이 팀은 그냥 탈락할 팀이다. 아, 이 팀이 다코스다.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86 멕시코 월드컵 때 16강 갔었죠. 그 이후로는 월드컵에도 자주 나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월드컵 16강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6년 만에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선수 명단 잠깐 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어요. 소피앙 부파이도 있죠. 아부크라이도 있죠. 칸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도 로망 사이스, 하키미, 마즈라이 좋은 선수들이 질비하거든요. 그리고 골키퍼가 야신분우예요. 세비야의 야신, 네, 세비야의 소신, 네, 야신분우 골키퍼가 모로코 최후방을 책임지니까 모로코의 선수 구성만 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무시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레그라기 감독의 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레그라기 감독은 약간 공격지향적인 전술을 쓰는데, 엔 네시리그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종쪽으로 많이 움직이면서 뒷공간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드리블이 뛰어난 소피앙 부파를 왼쪽에 배치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중앙지향적인 성격이 있는 하킴 지에이를 배치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격을 전개하면은 부팔이 올라가면서 엔 네시리와 함께 최전방에서 움직이고, 하킴 지에이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킴 지에이가 들어올 때 오른쪽에 누가 있느냐? 하키미가 있습니다. 공격 성향이 굉장히 강한 오른쪽 풀백이 있기 때문에 하키미가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격수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단 1차 빌드업 할 때에도 네, 우나이라든가 아빌라 선수를 이용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즈라이, 하킴이 모두 전진성이 좋기 때문에 측면 쪽 공격도 위력을 계속 발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해서 공격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수비 시에는 아쉬움이 커요. 수비 시에는 중원의 숫자를 늘리면서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압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센터백들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실점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1선과 2선 사이의 공간, 그 공간 쪽을 커버할 때 로망 사이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로망 사이스 뒤쪽 공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자, 하키미, 마즈라이 모두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측면 쪽 공간도 네, 아게르드라든가 로망 사이스가 메워줘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센터백들이. 이거는 레그라기 감독의 전술적인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레그라기 감독이 이 전술을 월드컵 본선에서도 쓸지, 이건 지켜봐야 됩니다. 왜? 벨기에를 상대로 이런 전술을 쓴다? 크로아티아 상대로 이런 전술을 쓴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벨기에하고 이런 전술을 쓴다는 거는 화력 대결로 가겠다, 이런 생각인데, 루카쿠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최전방의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레그라기 감독이 모로코의 전술을 이대로 유지할지 약간 수비적으로 바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 전술이 유지가 된다면 모로코 축구는 굉장히 재미날 것 같습니다. 네, 화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주목할 선수는 하킴 지에으, 첼시의 하킴 지에으인데, 하킴 지에으가 중앙 쪽으로 가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하킴입니다. 그러니까 하킴 지에으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하키미가 올라가기 때문에 두 선수의 움직임이 서로 보좌를 이룬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선수는 나름대로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결국 모로코의 오른쪽 라인이 터져야지만 모로코도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캐나다는 존 허드만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요. 캐나다가
1986 멕시코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존 허드만 감독이 굉장히 팀을 잘 만들어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동력도 뛰어나고 압박 능력도 뛰어나고 짜임새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측면의 스피드가 매우 날카롭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월드컵 경험이 부족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결국 이제 월드컵에서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폰소 데이비스가 있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의 스피드를 이용하고자 알폰소 데이비스를 측면 공격수로 올립니다. 그리고 뷰캐넌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공격수로 쓰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이 4-4-2에서 오른쪽 윙어로 뷰캐넌을 쓰긴 하지만은 3-4-3에서는 라린 선수를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일단 좌우 측면의 스피드를 최대한 사용하는 게 허드만 감독의 공격 전술에서는 가장 중요하고요. 허드만 감독이 상황에 따라서 3백과 4백을 혼용하는데 아마도 월드컵 본선에서는 3백을 더 많이 쓸 겁니다. 수비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릴 생각이거든요. 결국 측면 자원들에게 기동력을 요구하면서 많이 뛰면서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라 이런 지시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알폰소 데이비스의 스피드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거는 유스타키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유스타키오가 중원에서 패스 지원을 할 때 알폰소 데이비스 앞쪽 공간으로 찔러주고 알폰소 데이비스가 들어갔을 때 최전방의 데이비스 오른쪽의 라인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득점포를 가동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짜임새 있는 축구라 할지라도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담, 그것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첫 경기에서 만약의 경우 패배한다면 캐나다는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월드컵이 북중미 월드컵이기 때문에 캐나다는 경험을 쌓는다는 데 의미를 둘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하잖아요. 월드컵은 증명의 무대가 아니라 결과의 무대니까 일단은 이 캐나다가 어떻게 해서든 생존하기 위해서 허드만 감독이 해결책을 갖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매력적인 팀인데 위험 요소도 있는 팀이라서 생존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이거든요. 자, 기대할 선수는 아까 전에 얘기한 왼쪽 윙어로 기용되는 알폰소 데이비스. 스피드가 너무 빨라. 스피드가 진짜 장난 아니야. 따라올 때 한번 따라와봐 이거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인 유스타키오의 공수 연결,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일정이 좋지 못합니다. 이건 모로코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크로아티아하고 벨기에가 조별리그 3차전에 붙어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도 벨기에도 이제 모로코, 캐나다를 붙은 다음에 마지막에 붙거든요. 근데 그런 거죠. 2승 챙긴 다음에 우리가 16강 가니까 마지막에는 로테이션 돌려. 그리고 나서 맞대결을 펼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의 경우 모로코가 크로아티아라든가 벨기에의 발목을 잡았다. 그럼 이야기는 달라지죠. 이거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모로코, 캐나다가 초반에 2패 당하면 이건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F조 같은 경우에도 1차전 보면 좀 사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1차전 딱 봤을 때 모로코가 선수들은 진짜 화려한데 경기력이 안 되네. 캐나다의 조직력이 생각보다는 안 좋네.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 F조는 그냥 벨기에하고 크로아티아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크로아티아가 최전방의 문제를 드러내거나 벨기에가 평가전에서 보여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가능성은 벨기에하고 크로아티아가 좀 높은데 모로코가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캐나다는 지금 미지의 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두 경기 봤는데 짜임새는 좋아요. 그리고 스피드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짜임새와 스피드는 벨기에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벨기에가 나이가 많은 선수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물론 크로아티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수비 라인의 벨기에는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벨기에가 고생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이 캐나다입니다. 자, F조 경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재미나죠. 그런데 역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저는 모로코, 크로아티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벨기에 같습니다. 캐나다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여튼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벨기에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황금 세대 끝나가. 마침표 찍기 전이야. 좀 잘하자 마르티네스 감독아. 그리고 크로아티아 모드리치 다시 한번 날아올라줘. 모드리치 영웅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2 카타르 월드컵 F조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죠. 빠밤.